안녕하세요. 공무원 국어 강사 임혜성입니다. 저는 9급 공무원만 가르칩니다. 특히 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사복직 이렇게 비교적 국어가 쉽게 나오는 시험만 강의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어려운 국어는 여러분 스스로 많이 자습하셔야 돼요. 저는 이 무료 강의로서 그야말로 여러분들한테 딱 필요한 지식만, 필요한 수업만 제공해 드립니다. 제가 강의한 거가 모든 걸 다 해결해주고 앉아서 가만히 받아먹기만 하면 그냥 합격으로 철컥!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다만 저는요, 쓸데없이 현학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과한 배경 지식을 제공하느라 여러분들의 시간을 근거 없이 시간을 훔치는 일을 지양하고자 딱 필요한 만큼, 딱 기출에 나온 정도의 지식 수준만, 그리고 기출에서 표현된 정도의 용어만 갖고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구성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지금은 향가를 공부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사구체 향가를 함께 공부할 건데, 기출 향가 4편을 제가 다 담아봤어요. 사구체 향가 딱 4편이에요. 특히 국민공통교양과정 교과서 범위 내에서 향가, 사구체 향가는 딱 4편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작품은 딱 서동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작품이 있었네, 이 정도만 저랑 같이 보시고 따로 공부는 하지 마세요. 자, 향가의 명칭의 의미는 지방향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있고 유코아, 코아 중심이 있고요. 거기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요 동네를 향자를 써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 동네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디야? 중국.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신라 지역에서 부르던 노래는 향가인 거지. 그들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향가라는 명칭은 중국의 어떤 기록에 표현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거를 지금도 저희 교과서에서는 향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아니야, 사내가라고 얘기해야 돼, 향가는 다분히 중국적 관점이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향가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빨리 알아들어요. 식별이 편해요. 그래서 저도 향가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향가는 향찰로 표기됐어요. 그럼 향찰은 뭐냐고? 향찰은 문자가 없던 시대에, 그러니까 AD 600년 이쯤에, 훈민정음은 1443년에 완성돼서 그 후에 반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전에, 아주 한참 기간 동안 우리 문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 문자가 없던 시대에 우리 정서 담아낸 노력이야, 향찰은. 왜냐? 중국과 어순이 우리나라는 달랐어. 그래서 우리 정서 표현이 불가했거든. 그런데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의 어순을 살린 거야. 그게 향찰이야. 그러니까 대단한 노력인 거지. 그리고 하나 예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령 한시 같았으면 이 한문을 그대로 뜻으로만 해석해야 돼요. 한시 같으면. 근데 얘는 향찰로 쓰여진 향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선화공주 주은, 얘는 주격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자는 이 한문이 갖고 있는 뜻과 상관없이 문법적으로 주격조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음만, 발음만 빌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탐일지 가랑치 고, 뭐뭐하고, 역시 이거는 어미입니다. 어미. 뭐뭐하고, 어미. 얘는 소리만 빌려 적은 겁니다. 그리고 서동방을, 조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말의 문법적 특징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시는 이런 표현, 조사, 어미 불가능합니다. 왜? 뜻으로만 글자에다가 뜻만 담아서 사용을 해서 그 감성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말의 어떤 자세한 어순이나 어미, 조사 이런 걸로 느낌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자,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향가는 향찰로 표기가 됐고, 향찰은 이런 어떤 굉장히 특별한 기능이 있었다라는 거. 그야말로 가치가 높은 그런 표기 수단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향가의 특징은, 향가는 승려가 주로 작가였고 또는 화랑 작가였고, 그리고 정제된 표현과 불교적 내용이었다라고 이렇게 제가 쓰기는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향가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향유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해지는 향가는 딱 25수밖에 없어요. 왜?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조선시대예요. 조선 초기에 훈민정음이 나왔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웬만한 노래는 훈민정음으로 체록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럼 고려시대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사료만 갖고 우리가 연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고려시대 동안에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전쟁이 있었다고. 정말 뻑하면 불이 났다고. 그러니까 나무로 지은 절에 뭔가 문서를 보관한들, 어때요? 걔가 지금까지 보존해서 이렇게 우리한테까지 전해지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잃었을 것 같아요. 하다 보니 딱 제한적으로 남아있는 이 작품만 갖고 우리가 봐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5수가 남아있는데 11수, 14수, 11수 균여대사가 만든 균여전, 14수 그 이련대사가 만든 삼국유사, 둘 다 스님이셔. 그러니까 당연히 승려역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일부 화랑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찬기파랑가 뭐 이렇게 화랑이 쓴 이제 그 향가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승려건 화랑이건 다 그 당시에 이 상류층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제된 표현이죠. 대부분이.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은 이 당시에 기록될 방법도 없었고, 당시에도 분명히 서민의 노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것만 갖고 봤을 때 작가는 주로 승려, 화랑보다 승려가 훨씬 많아. 그 다음에 정제된 표현이었어. 그리고 그 당시에 국교가, 나라의 종교가 불교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교적 내용이죠. 뭐 이건 뭐 하나마나 한 소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예요. 향가는 어떻게? 신라시대 노래입니다. 중국 관점에서 봤을 때 저쪽 변방 향자 써갖고 변방의 노래야, 이런 뜻이에요. 자,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는데 요거 형식이거든요. 4구체는 4줄, 8구체는 4줄이 2세트, 그 다음에 10구체는 4줄이 2세트에 마무리 2줄, 총 10줄, 요렇게 구성된 시가다. 자, 첫 번째 작품 4구체 향가 헌화가 배우겠습니다. 헌화, 꽃을 바치는 노래. 배경 이야기가 있어요. 수로 부인이 여러 펠로우들과 함께, 자기 스텝과 함께 이렇게 어느 길을 거닐고 있었는데 저기 절벽 위에 꽃이 이렇게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누가 나한테 저 꽃 좀 따다 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이 따르는 자들이 위험하잖아. 따로 올라갔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모른 척하고 있었어. 못 들었는데요, 이러고 있었는데 견우 노인, 마침 소를 끌고 지나가던 어떤 노인이 딱 나타나갖고 제가 꺾어다 드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부른 노래야, 헌화가는. 그분이 부른 노래야. 자, 그런데 이 아이의 지문은 이렇게 생겼어. 자, 한시도 한문으로 다 돼 있죠. 한시와 4구체 향가의 차이점은, 한시는 5언 절구가 4줄이에요. 근데 5언이에요. 또는 7언 절구, 5언 절구 한신. 그거는 한문이 5글자 또는 7글자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어. 글자 수가 딱 정해져 있다고. 걔는 한시야. 얘는 4구체 향가야. 그래서 향가는 글자 숫자가 맞지 않아. 그리고 향가에 제가 이 한문들의 음을 썼지만 의미가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어떤 한문은 뜻을 빌렸고 어떤 한문은 소리를 빌렸기 때문에 이것을 한시처럼 읊어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슉 넘어가면 요거는 번안해 놓은 거예요.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 향가를 번역해 놓은 거고 이거를 다시 해설해 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대상은 얘도 아니고요. 심지어 얘입니다. 현대문학처럼 이걸 하나의 시다라고 배경 이야기가 있는 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자, 꽃을 바치는 노래인데 제가 내용이 뭐라 그랬죠? 수로 부인이 지나가다가 저 언덕 위에 저 꽃 좀 꺾어줘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있는데 소를 끌고 지나가던 견우 노인이 제가 꺾어다 드릴게요 이러고선 막 쫓아가갖고 꽃을 딱 꺾어서 갖다가 바쳐요. 노인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젊은 애들도 안 올라간 판에, 그치? 그래서 이 시는 굉장히 전기적 요소가 강한 시다. 그래서 아마도 노인이 그 노인이 아니라, 진짜 노인이 아니라 용왕님이나 아니면 산신력이 변신한 사람 존재가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남자가 여자한테, 낯선 외간 남자가 지체가 높으신 부인한테 꽃을 꺾어서 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설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남녀가 이렇게 유별한데 가서 꽃을 딱 바쳐.
그래서 내용은 자줏빛 바위가에 꽃이 피어 있어.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견우 노인이 이렇게 끌고 가다가, 이거 소 잠깐 놓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제가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꽃을 꺾어다가 바치오리다. 이렇게, 견우 노인이 부른 노래예요. 사구체 향가. 약간 배경 설화도 있고, 약간 정기적인 요소고, 비일상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얘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사구체 향가, 사구체 향가 자체가 몇 작품 없어. 그 중에 허나가의 내용은 이러하다라는 것만 눈으로 한번 딱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혼자 따로, 후벼 파는 공부는 하지 마세요. 그냥 저랑 본 걸로 끝내셔도 충분해요. 자, 두 번째 작품, 서동요. 페이크 뉴스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제무왕이 말을 깎아서 동네 꼬마들한테 먹이면서 이 노래 좀 불러줘 해가지고 그 결과물로 선화공주님이 궁에서 쫓겨나신 그런 작품이에요. 선화공주주은 제가 요건 좀 같이 볼게요. 왜냐하면은 어려운 내신에서는 이런 시험이 항상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제가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 향찰 표기를 이게 음을 빌린, 뜻을 빌린 이런 거야 하고서 직접적으로 밑줄 긋고 물어보는 문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일단 고전문학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건 조선시대 문학이에요. 그리고 문학사적으로 봤을 때 고대 문학이랑 향가에 대한 것은 그야말로 지식이나 어떤 교양으로서 우리가 알고 가자 하는 정도로만 배웠어요. 그런데 향찰에 대해서 조금 맛보여 드리려고 그냥 한 번만 저랑 봅시다. 향찰이 뭐라고요? 향찰이 우리말 어순을 살려서 표현하느라 한문의 뜻을 빌리기도 하지만 우리말 어순, 즉 용언의 어미, 그 다음에 조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자의 음을 빌려서 표기했어요. 이게 향찰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게 선화공주님은 탐일가랑치 고 서동방을 요 세 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음을 빌려 쓴 경우. 자, 내용을 보면요.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짝 맞추어 두고 서동방을 밤에 알을 안고 건데 무슨 알? 아니 그냥 이 야한 표현으로 19금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랑 같이 잤다 이런 뜻이에요. 야,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딸을 내쫓지 아니할 수가 없냐, 그지? 그래서 쫓겨났어 선화공주님은. 그래서 요거는 향가를 번역한 내용이고요. 이거를 다시 현대어로 해석한 내용이어서 교과서에서는 요 정도만 봅니다. 용의주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도솔가. 얘도 역시 배경 이야기가 있어요. 도솔가는 작가가 유명해요. 월명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한문에 어떤 것도 안 달아놨죠. 원문이 교과서에 나온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원문의 그 뜻을 교과서에 낸 적이 없어요. 다만 배경 지식으로 도솔가는 어떤 작품이야,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뭐야, 이 정도만 배우고 지나갔어요. 여러분들도 깊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냥 도솔가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월명사는 뭘로 유명하시냐면 제망매가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고 교과서마다 나오는 19채 향가 제목이 제망매가인데 그 작가가 월명사예요. 그래서 월명사 작품이어서 유명한 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도솔가는요, 쭉 보면 그냥 내용이라고 해서 딱히 볼 게 없어요. 굉장히 상징적이어서. 이렇게 생긴 게 도솔가예요. 오늘 여기에 사나 불러 솟아난 꽃아 너는 고든 마음의 명에 따라 미륵저주 모셔 버려라. 뭔 뜻인지 모르겠어. 그냥 꽃을 뿌렸어. 그냥 무슨 상황에서. 아마도 어떤 셀머니, 어떤 제례 의식이거나 어떤 무슨 국가 행사 의식에서 부른 것 같아. 얘의 배경 이야기는 이러해. 이 내용이 어디 있다고? 네이버에 있습니다. 누구나 접근해서 볼 수 있는 네이버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려면 귀찮잖아요. 제가 정리해드린 거예요. 저라고 해서 특별한 지식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식하냐? 아니에요. 저도 알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현학적 수업 안 한다고 제가 분명히 공약을 했어요. 딱 필요한 정보만 배우시는 겁니다. 저랑. 자, 도솔가는 하늘에 해가 둘이 나타난 궤변을 없애기 위한 의식에서 불린 노래야. 그러면은 하늘에 해가 둘일 수 있어? 지구과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로는 하늘에 해가 둘 나타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
따라서 두 해가 함께 나타났다는 것은 사실의 기록이 아니며 우회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천상계와 인간계의 대응관념으로 보았을 때 해는 곧 왕에 대응된다. 그래서 하늘의 두 해 중 하나는 현재의 왕에 도전할 새로운 신규 세력의 쿠데타 세력의 출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력의 출현은 혼돈을 빚고 그래서 이 혼돈을 조정할 행위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같이 자 결론! 왕권에 도전하려는 세력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조정하기 위하여 행해진 의식이 산화공덕이고 여기서 산화공덕은 뭐냐면 꽃을 뿌리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식에서 불린 노래가 바로 도솔가이다. 이 도솔가를 월명사가 지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월명사가 그때 당시에 중재에 나섰거나 이런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했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사구체 향가 중에 서동요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허나가, 서동요, 그 다음에 도솔과 나머지 뒤에 조금 있다가 볼 풍요 이렇게 4개가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우리 교과서 통틀어서 배울 수 있는 전부예요. 사구체 향가. 요게 답니다. 마지막 풍요. 이 풍요는 이 작품에 대한 그 고유 이름이 아니고요. 노동요, 풍요, 일반 명사래요. 근데 제목도 없고 작가도 누군지 모르는 이 작품을 발견하고 나서 풍요라고 그냥 붙인 거예요. 그냥 풍요다. 뭐 이런 민요가 있다. 풍요는 민요, 소교 이런 뜻이래요. 이런 노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소개한 거야. 노래 내용이 온다 서러움 많구나 서러움 많은 무리여 공덕 닦으러 온다. 자, 이것만 갖고는 딱히 문학적이지도 않고 해석이 필요하지도 않아. 다만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요게 이런 상황에서 노래를 불렀대요. 그래서 얘가 노동요예요. 그러니까 절을 짓는데 그 동네 청년들이 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줄을 쭉 서갖고 거기에다가 돌을 쌓기를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대요. 그래서 노동요래요. 그리고 되게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아주 심플한 내용의 노랫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노동요였을 겁니다. 이런 노래가 있었고 그게 사구체 향가로 기록됐다라는 걸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읽어보면 삼국유사 권사 양지사석에 실려있다. 이 배경 이야기가 있겠지. 그리고 영묘사에서 불상을 만들 때 그 일을 도와주려고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지어주고 일을 하면서 부르도록 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요야. 노래를 같이 부르면 손발이 잘 맞아. 그러니까 노동이 좀 효율성이 높아져. 삼국유사에 사용된 풍요라는 명칭은 노래의 고유한 이름이 아니라 민요라는 노래 성격으로 지칭한 것이다. 그래서 풍요란 민요라는 뜻으로 성 중에 성 중에 남녀들이 불렀던 민요가 바로 이 노래이다. 이게 풍요입니다. 자, 제가 사구체 향가 4개 소개해 드렸습니다. 화이팅!